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까지 해가지고 기본서에 대한 일장 부분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해는 하셨을 텐데 이걸 응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들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로 꼬집어서 만들었던 서브노트하고 아니면 학원의 연구반 교재들 그리고 뭐 다른 자료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때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같은 게 학원에서 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배포를 못 해드리고 그냥 참조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각각의 학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워서 좀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접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전에는 저도 기본서 강의할 때 기본서를 보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쫓아가면서 칠판으로 하는데 좀 못 쫓아오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게 왜냐면 기본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제가 얘기를 해도 그게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좀 스캔을 떠가지고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그 강의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요 전에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고 요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바꿔갈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엔 요게 끝나고 나면 다시 요약 방식으로 해가서 또 바꾸는 게 아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6개월 듣고 또 6개월 들어도 또 새롭습니다. 왜?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새롭다는 얘기죠. 근데 연구반에 가 있는 사람들이 기본서의 반을 여러 번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한 2번 정도 듣다가 그 다음에 연구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구반 거를 하다가 새로운 걸 보다 보면 이제 기본반에 대한 걸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또 거꾸로 기본반에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때는. 흐름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는 건 나중에 연구반에 올라가셨을 때 기본반으로 내려오지 않으라고 바로 그냥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나가셔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운전 연습 강의할 때, 뭐, 괜히 왜 자동차의 원리 이렇게 배우고 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고가 됐을 때 조치도 못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하니까. 자, 이제 여기 연구반 교재 책을 딱 사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꾸준히 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1시간이라도. 그래야지만 그게 계속 장기 기억돼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그런 부분만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6개월은 허송세월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주일 뒤에 가서 보십시오. 일주일 안에 제가 책을 몇 번 보나. 아마 다음 주에 학원 올 때까지 책 한 번 안 보신 분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하시려면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기술 계산 문제를 정복하라. 이거는 사실 이제 이론만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술 계산 문제에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얘기고요. 목표를 정하라.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무조건 하겠다. 저도 옛날에는 술 먹고도 독서실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더 편해졌으니까 더, 편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공부를,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공부를 하려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공부를 안 하니까. 사실 이번 주도 제가 밤새고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어제도 이걸 해야 되는데 졸려가지고 그냥 다 씁니다. 그 전날 밤을 샜기 때문에, 꼬박 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근데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게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뭔가 저도 공부를 안 하면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으로는 쫓아오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많은 부분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하라. 이거 힘듭니다. 뭐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합니까? 그 영어책 한번 보고 영문법 보고 제가 문법 책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라 그러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요약해 드렸던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이런 정도는 요점 정리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하기 힘드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서브노트를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이제 그거 부분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송전일반, 가공설로, 지중설로, 뭐 설로정수 책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HBDC. 좀 쉬는 시간에 HBDC하고 팩치하고 이제 혼돈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HBDC는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런트이기 때문에 얘는 DC입니다. 팩치는 플렉시블 AC, 얼터너티브 커런트.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시스템 해가지고 유연 송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걔는 A씨입니다. 얘는 D씨고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요 적용 분야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해당연도 딱 이런 것들 그냥 설명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외우셔야 되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변환장치 책에 나왔던 거 그대로 썼죠? 어떤 변환장치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단극과 쌍극이 어떻게 극의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도체 접지 방식에 따라서 해수나 대지기로 방식, 도체기로 방식 접지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또 그다음에 다단자 뭐 이런 것들 내용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장단점 절성무 충환 이유단 절연 계급이 상대적으로 낮다. 송전 효율이 높다. 무효전력이 필요 없다. 절성무 충전 전류가 없다. 안정도가 좋다. 이 계통의 변개가 가능하다. 유도 장애가 없다. 단항 용량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 적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10개까지 물어봤으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점은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무 고냉지, 전압 변성이 어렵다. DC니까. 사단 용량이 커진다. 무효전력의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전차무 고접화 발생 등이 생기니까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해수기로시, 대지기로시, 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런 내용들 다 배우셨던 내용인데 정리를 할 때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바로 나오는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700점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돼야지 이제 키워드가 나와야지 700점대가 됩니다. 키워드가 나와야지. 키워드가 나오고 이제 써서 완벽하게 거기다가 수식이나 그림까지 써 넣어야지 이제 900점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500점대하고 700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게 기본서를 보시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까지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써야지 700점이 되니까 쓰는 훈련을 제가 매번 오시면은 10분간 드린다고 그랬죠? 문제 드렸습니다. 저거 지금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리를 한 다음에 10분간 덮어놓고 자기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안지를 보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변환장치 나왔고요. 장점, 승해일,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계통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단점은 아까처럼 보고 쓰시면 됐는데 교류 방식의 단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왔죠? 그거 쓰시면 되고요.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수은형, 사이리스등 아까 보셨죠? 그런 건데 장단점 같은 것도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전압, 승합과 성전전력의 관계, 역류 손실 저단중 해가지고 전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들인데 여기도 그런 순서대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다른 걸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 했으니까 보면 되고요. 요거 그림이 생각나시죠? 알프레드 스틸의 5.5의 루트에 0.6에 플러스 100분의 P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P는 얼마나? 그럼 이것도 못 쓰십니다. P는. 예? P가 나오려면 루트를 빼줘야 되니까 5.5가 자승이 나와야 되고 요거 루트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 3, 4, 5 격상시의 문제점, 전력 손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손실률은 어떻게 되냐? 아까 손실률 비교했었죠. 100%, 20%, 4% 손실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얘가 100%라고 했을 때. 그래서 76으로 자꾸 보내주는 부분이고. 철탑에 대한 면적 같은 경우. 면적은 이제 커지겠죠. 근데 이제 다 같은 용량일 때. 면적은 55평, 60평, 160평입니다. 면적은 커지겠지만 하지만 그 면적 비율을 같은 용량으로 수송 용량으로 비교했을 때 얘는 154는 340, 345는 1800, 765는 8400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아까 여기 책에는 뭐라고 했죠? 100, 600 정도만 나와 있었죠. 그건 송전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탑 수송 면적당 요 용량으로는 340, 여기 1800, 8400메가와트 정도. 왜? 전압의 자승에 대해서 필요한다. 1545, 345는 2배죠. 345, 765 대략 2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승이니까 300에 대한 자승이면은 4배가 되겠죠. 4배가 되니까 3, 40 해가지고 대략 요 정도 될 테고. 요거 200, 2000이니까 그게 또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8000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압의 자승이 비례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내용들을 이제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구반에서 보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보고 공부는 이제 연구반 가서 하시고요. 기본반에서는 제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안내만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요거도 두 배가 넘죠. 3, 4, 5의 2배는 700이죠. 요건 2점 몇 배가 되니까 5배가 되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점, 뭐 환경적인 문제점, 기계적 장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과의 관계, 뭐 건설비, 운전유지비,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 아까 보셨던 걸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놓은 겁니다. 또 나왔죠. 또 똑같이 결국 뭐냐? 송전 전력은 성간 잔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를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풀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의 키워드는 역류 손실 저단 중 전력을 가지고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손실률을 한 다음에 저항을 구해서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중량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전력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여기 중량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W. 중량이 나와야지만 이 수식으로 넣어가지고, 왜,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요게 구하였던 이 수식, W가 뭐죠? 요거니까 요게 요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P가 있으니까. 중량이 나오면 P가 나오니까 P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빼버리니까 전압의 자성에 비례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더라 이거죠.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니까. 뭐냐면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P값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돌려버리면은 그게 W에 대해 P는 W하고 요 수식들이 나오겠죠. 그게 이 수식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 W는 제외해놓고 나머지 다 일정하다고 보면 나면은 요 V의 자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지중선 이거는 2장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건 삼상 3선식하고 삼상 4선식 비교하는 것들. 근데 이거는 그 삼상끼리 비교하느냐 아니면 단상하고 비교를 하느냐. 아까는 직류였죠. 직류하고 비교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틀려집니다. 단상 2선식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으로 비교를 할 때는 성간전압이냐 상전압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상 같은 건 상전압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전압을 써야 되니까 2라는 부분을 썼죠. 근데 그걸 만약 V로 쓰게 되면은 V로 쓰는데 2라는 부분을 쓰면 루트 3분의 2 성간전압으로 바꾸려면 루트 3분의 2 V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환산한 후, 왜냐면은, 전력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루트 3배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3P1이 됐다. 한 상당의 송전 전력을 계산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12장에 가서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비율들. 아까 보시면 삼상 3선식이 115%, 87%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을 안 드리는 게 12장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배우시게 될 거니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켈빈의 법칙, 이것도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켈빈의 법칙이 나오니까. 근데 요거하고 조금 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건설 후에 길이당에 대한 전선의 굵기입니다. 아까 전선의 굵기가 아니라 전압의 경제적인 전압의 선정 방법이고 이건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켈빈의 법칙이 나왔다는 얘기죠. 켈빈의 법칙도 최근에 뭐 10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보시고요. 계산식 유도하는 거. 고다상 성진 같은 경우는 이게 3상이 아니라 6상으로 송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연도 문제고요. 전압 강화 고려하는 것도 넘어가고요. 역할 분담, 어디에 했는지 송전에 따라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 여기 뭐다? 기준 전압. 아까 나왔죠. 명확하게 해야 될 게 표준 전압은 뭐가 있다고요? 공신 전압하고 최고 전압이 있다고 그랬죠. 공신 전압을 몇으로 나눠야죠? 기준 전압이죠. 1.1로 나눠야죠. 전격 전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기서 이제 응용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최고 전압은 기준 전압에다 몇 배를 곱한다고요? 그렇게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정도는 기본서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또 틀려집니다. 중첩에 올리는 것도 좀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 계산식 태분함 일만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요 자료들은 살펴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연구반 교재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라든가 다른 쪽에 참조할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1장에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표준전압, 공신전압, 전선 굵기 검토 4가지, 직류 송전 방식, 765 송전,
HSGS,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해가지고 76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빨리 어싱 스위치를 넣었다 뺐다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 어싱 스위치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전압, 공식전압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결정의 배경. 이게 실제로 답안지를 이렇게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준전압에는 뭐가 있다? 공식전압하고 최고전압이 있다. 그래서 공식전압, 최고전압을 나눠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10%니 15%씩 높은 전압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기준전압이 나온 것들. 거기에 대한 사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책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송전전압과 송전전력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선의 굵기 선정하는 데 검토해야 될 내용 부분. 역류 손실 해가지고 전력, 전류, 손실, 손실류, 저항, 단면적 이런 식으로 여기 써져 있는 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풀어 쓴 겁니다. 왜 I를 구해야지 여기서 이 I 값을 넣으니까 그냥 역류 손실 저단중 해가지고 구해주시는 게 답안지를 쓸 때 편하시니까 아까 교재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쓰시려면은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되니까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답안지를 쓰기 좋은 쪽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쭉 써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몰라도 그 키워드만 생각나면 쓰십니다. 근데 이건 알죠? I자성 R이라는 거는. P는 3, I자성 R이니까 PL 부분은 거기서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R은 로우 A분의 L이거든요. 이것도 수식 알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A 값을 계산할 때는 이제 좀 틀려지죠. 단면적 값 계산할 때는 A는 또 이제 그 앞에 계산값이 틀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송전 방식에 대해서 고려해라. 4가지 방식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큰 틀로 해가지고 나눠줄 때는 단극에는 뭐가 있고, 쌍극에는 바이폴러하고 호모폴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이걸 써주면 더 좋겠죠. 앞에서. 먼저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걸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극대지. 예? 여기에 뭐 있겠죠? 내용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단극도체, 내용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과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해주면. 여기 호모폴마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놨죠. 이런 식으로. 쌍극 중성선. 전력계통의 기술적 문제, 뭐, 아까 나왔던 연구반에 있던 문제를 이제 손으로 쓴 거죠, 이제. 철탑의 높이가 3, 4, 5는 50m라고 그러면 7, 6, 5는 90m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올라가겠죠. 보통 80에서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는지, 예?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투입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연구반에서 보시니까. 경제적 득실은 뭐냐? 장점이 뭐냐죠, 결국은. 전력 수송이 용이하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다. 면적을 작게 차지하니까. 말을 이제 이렇게 써지. 건설원가를 절감한다. 그만큼의 용량을 보낼 때 돈이 적게 들어간다. 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 전력 손실을 감소한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다. 근데 그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만들어서 쓰신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뭐 다 비슷하니까. 이거는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송전선 절연 설계시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애자기수는 30개네. 아까 154 같은 경우는 9개에서 11개라고 그랬죠. 345 같은 경우는 18개에서 20개라고 그랬죠. 그럼 76은 한 30개 나올지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30개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개패서지. 저는 옛날에 지나다니면서 개수도 세봤습니다. 이렇게. 예? 심심해가지고 사진도 찍어보고 사진 같은 걸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서지 직경내 유도래. 예? 이상전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써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송전선에 대한 절연 설계, 애가 철거 불재흡입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신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또 훈련을 하고 또 설명을 또 드릴 거란 얘기죠. 기본서 안에 관련된 부분에 맞춰서.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애자련은 몇 개고 철탑옆비는 몇 개고 30개가 넘어가네요. 왜? 여유를 둬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두 개가 터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개를 쓰는 경우 위험하지 않은데 11개를 쓰는 데는 뭔가 터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불평형 절연도 합니다. 이쪽은 11개 쓰고 이쪽은 9개 쓰고. 왜? 2개 다 11개 쓰면 2개 다 터져나가거든요. 하나가 먼저, 2회선이니까 하나가 먼저 터져나가야지만 나머지 선로를 살려서 공급을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애자 같은 경우 불평형 절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765에 대한 내용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65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개 정의를 해주는데 기본서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격 차단 전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분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1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31.5카 다음에 뭐 40카, 뭐 50카, 뭐 63카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31.5카짜리를 이제 40카로 이제 증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단락 용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지 면적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이런 전류비용. 765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봤던 가평 변전소는 가가지고 그 동영상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동영상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것도 변전소 때. 사진 같은 거 찍어왔으니까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절연 설계를 어떻게 하냐. 좀 어렵죠. 이런 것들 나중에 연구반 가서 필요하시면 그때 가서 보시라는 얘기죠. 상형주파 전압. 이거 지금 그 상형주파 파괴 전압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기준 전압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준 전압 300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900점대까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전압이 많은데 이런 거 보셔가지고 어려우니까 이런 거 설명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보셔도 되니까 이런 자료들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렵다고 꼭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맞게끔 이제 차근차근히 올라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몰라도 시험 다 합격합니다. 예? 물어봐도 모릅니다. HS, GS 설명하라 그러면 0.1초, 0.15초, 0.2초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시험 문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우연치 않게 많이 나왔을 때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50문제, 그 다음에 100문제, 150문제, 300문제까지 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50문제부터 여러분들 외우게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나왔던 거 모르셔도 됩니다. 10점짜리. 근데 25점짜리로 많이 나오는 빈도수의 문제는 반드시 암기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암기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 합격하려면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50문제는 여러분 걸로 가져가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50문제를 더 추가해서 100문제 정도. 그 다음에 6개월이 되면 이제 150문제 정도.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기본반 한 1년 정도 듣고 연구반 쪽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나오니까. 50점대가 계속 나오다 보면 운 좋게 자기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게 60점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기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표로 시간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전력계통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력계통의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전력계통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알고 계셨죠. 그림 반드시 그려야 되고. 뭐가 있었죠? 처음에 발전설비, 수송설비, 수용설비, 운영설비 나왔죠. 그거 설명하고 구성은 어떻게 됐다. 아까 보시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전력계통이란 뭐다? 전기를 생산하고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전력설비다. 그럼 설비에 대한 구성이 뭐가 있냐? 4가지 설비가 있다. 그럼 그 설비들이 뭔지? 발전설비는 수력설비, 예? 화력설비, 원자력설비가 있었지 않나요? 그거 발전소를 쓰는 거고, 나머지 수송설비는 뭐가 있죠? 송전선로, 케이블 이런 거 쓰는 거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 나오고 송배전계통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필요성. 아까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쓴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써주고, 예? 그류 송전 방식의 장점, 승해일이죠. 승합, 강압 변경의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계통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직륜선동성보다 차단성이 우선하다. 이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왜? 0점 부근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차단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0점 부근에. 통일된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쓴 거고요. 단점은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림들 그려놓고. 직류선정 방식의 구성도. 여기 보시면은 적용 분야, 해당 연도 4개 나오면 되고, 그거를 쓰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설명, 변환장치가 어떻게 되고, 변압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피레기가 어떻게 돼 있고, 리액터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장단점, 절성무 총환 유단 해가지고, 그 키워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 키워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 키워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 키워드만 쓰는 건 10점짜리, 키워드에 대한 설명까지 하게 되면 25점짜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백투백 같은 거 그림 나왔던 거 다 거기다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차무 고냉지라고 했죠. 전압 변성이 어렵다. 차단이 어렵다. 무효전력의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전차무 고적파가 발생한다.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고냉, 지, 해수기로시, 대지기로시, 전식이나 뭐 부식, 자기 콤파스 등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거죠. 직류연계. 그러면은 뭐 단극이니 쌍극이니 계속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모노폴라에 돼 있고 쌍극이라서 바이폴라, 호모폴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림 그려주고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뒤에다 그려주셔도 됩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옆에 그림 그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써주고 밑에 그림 그려주셔도 되고 표로 만들 것인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답안지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왜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애워지는 것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애워지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꾸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반복을 해드리고 자꾸 얘기를 하고 뭐라고 오감을 이용해서 하라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 방식이 틀려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뭔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나는 이거를 몰라도 뭔가 남아서 쓸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쓸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해당년도 쓰는데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해적 케이블 적용 이후 적용예 이렇게 눈에 더 보기가 좋죠.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거 그림 안 그리면 못 그려봅니다. 보고 덮어놓고 그린 다음에 왜 안 그려지는지 여기서 어떤 걸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키워드 정도만 여기에는 이런 키워드 정도 요거를 이해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계 시스템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180kV, 150메가 2회선 이렇게 나와 있죠. 개통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건 실제 시스템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주하고 해남 간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거기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고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직류송전에 대한 장점, 단점 써주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자동차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라. 나는 지금 SM5를 사고 싶고 SM7을 사고 싶은데 엉뚱하게 K9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출제자가 원하는 거에 맞는 답안지를 정확하게 쓰시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동차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이 자동차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틀리다는 얘기죠. 직류성전 방식은 이런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단극과 쌍극과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키워드로 써주고 적용은 어디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하고 해남 간에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게 되면은 채점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답안지를 썼다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왜냐면 문제답만 외우다 보면 이 사람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답안지만 외워서 쓴 겁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쓴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이해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닙니다. 왜? 문제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문제를 조금씩 꽈서 냅니다.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직류성전 방식의 구성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그럼 구성하고 장단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고 답안지를 썼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접지 시스템, 변환장치, 변압기, 무효전력 공급. 여기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좀 뭔가 밋밋하죠. 나중에 키워드를 써서 넣고 나면은 키워드를 쓰시다면 이런 공간이 남습니다. 그 공간에다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그림을 적절하게 그려주시면은 표현 효과가 좋으니까 딱 보는 순간 아직 이 친구가 뭘 썼구나라는 게 벌써 눈에 들어옵니다. 키워드로 보여지고요. 답안지를 쓰실 때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씁니다. 그래서 1, 2, 3, 4, 그 다음 가로 열고, 뭐, A, B, C, D,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기 나름입니다. 양가로를 쳐도 되고, 한쪽 가로만 쳐도 되고요. 그거는 자기 반의 방식으로 자꾸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직류 케이블, MI 케이블 이번에 나왔죠? T분기, 파이분기 서로. 아까 배우셨죠? 예지에서. 그런 그림을 다 그려주시는데, 차이점은 경제성이다. 공급 신뢰도다. 보호 개선 방식의 신뢰도다. 이 책에 나왔던 건데 그 책에 나왔던 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베끼면 됩니다. 서브노트는.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 없고 일단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만든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는 게 자기만의 서브노트고요.
그걸 다 가져가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로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다라는 건 아는데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은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죠. 연구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가르쳐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건 연구반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연구반에서 배우신 다음에 그런 서브노트를 자기 걸로 만드시고 저는 지금 일단 기본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서브노트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방법들만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류손실 저단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써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키워드로 딱딱 끊어서 써주면 좋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저번에 강의를 했던 것들은 여기다 놔놨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다 만든 다음에요.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이 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도 똑같은데 직리성전 방식, 적용 분야, 이유, 모노폴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 쌍극 성전 방식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틀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써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경제적인 전압의 산정 방법과 표준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분기, 파이분기, 765 성전설의 장점, 팩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팩츠 말고 UPFC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예상 문제에 대한 풀이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개요, 구성도, 장점, 단점, 이렇게 답안지를 써 나가시면 되고요. 장단점을 쓰시고, 그러면 장단점을 이렇게 키워드를 써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HVDC다. 그러면 HVDC도 팩츠하고 틀리죠? DC 설비이기 때문에 DC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팩츠를 물어보면 팩츠는 TCBR이라든가 TCS라든가 스타콤이라든가 UPFC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림이 틀립니다. 혼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 연도니까 적용 분야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적용 분야 해당 연도 나오니까 해적 케이블 왜? 장거리 성전 왜? 연계 왜? 그다음 도심지 왜? 이런 식으로 연계 도심지. 그다음에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써 나갑니다. 근데 답안지에 처음에 쓰실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류 성전 방식은 단독 성전 방식, 교류 직류 병렬 성전 방식도 있는데 직류 2단자 성전 방식에는 단독 성전과 단극 성전과 쌍극 성전 방식이 있다. 단극 성전 방식은 모노폴라고 쌍극 성전 방식은 바이폴라고 호모폴라로 나눠진데 바이폴라에서는 또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표로 써주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답안지를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답안지를 여기 보시면은 I가 흘러가죠. 아까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I가 흘러가죠. 여기도 I가 흘러갔는데 여기 가서는 호모폴라에서는 2I가 된다는 얘기죠. 극성이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때는 2I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모폴라를 쓰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직류전류 2배가 돼서 이로 인한 악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역류손실 저장점. 이렇게 순서를 부르는 겁니다. 전력, 전류, 그 다음에 손실률, 그 다음에 저항, 단면적, 그 다음에 중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서 쓴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면은 그게 나중에 쓰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4가지 상,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관연들어. 그러면 그 4가지 상이 뭔지. 그건 결국은 아까 요 수식에서 4가지를 이끌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에서 단면적까지 나오면 요 수식들이 나오는데 단면적하고 비례하는 게 뭐냐? 저항률이 비례하고, 길이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자성 세타에 비례하고, 선실에 대한 비례한다. 아까 V 자성하고 P만 빼고 다 나오죠? 예? 고려될 게. P하고 V 자성은 저는 양단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선 그 나머지 거를 묻는 문제가 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T분기, 파이분기 또 똑같고요. 건설비, 운전유지비 측면 그림들 갖다 놓고 했던 부분이고요. 공칭전압이 뭐다? 이렇게 딱 1.1분의 1.1로 나와야 되고 여기에다가 1.1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하는 훈련들을 다른 답안지는 없지만은
저번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본서가 약하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기본서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기본서를 좀 하고 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더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의 필요성 해가지고 장점, 단점 해가지고 키워드 쓰고 내용 설명하고 키워드 쓰고 내용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정리해서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저번에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이번에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기본서 부분 설명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되고 나면 아까처럼 다른 쪽에 대한 서브노트를 좀 보여드릴 거고 아니면 연구반 교재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나중에 연구반을 또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복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참조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더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전력과의 관계 지금 대충 흐름은 아실 겁니다. 이거 자기가 안 써봤지만 성전전압과 성전전력과의 관계에서는 역류 손실 저장 비용을 해가지고 전력과 전류를 이용해서 손실률을 이용해서 저항 단면적 중량으로 이용해가지고 송전전압과 송전전력 관계가 2배 이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또 어떤 것들이 비례하는 거를 나오면은 단면적에서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거를 이끌어 나오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접 써보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정한 전력을 일정한 거리에 송전하는 데 있어서 송전전압을 높여줬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송전해라. 운전유지비, 경제적인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표준전압은 뭐다? 표준전압은 뭐가 있었죠? 예. 공식전압하고 최고전압이 있었죠. 공식전압을 나눈 게 기준전압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준전압에 되면 그거를 물어보면서 답변을 기준전압, 최고전압 이런 내용들이 나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를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요건 아까 봤던 걸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림을 그려서 뭔가 할 때는 단상 2선식이니까 단상 2선식 그림을 그려야 되고 3상 3선식 그림을 그려가지고 VD하고 VA를 넣고 IA하고 ID를 넣고 그럼 여기 부분을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전압이 되겠죠. 왜 상전압인지 성간전압인지 그림을 그려놓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133, 1.06 나왔던 거 다 아시죠? 이런 것들도 아까 2분의 3 나왔던 것들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른 자료에서도 또 보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2장을 넘어가기 전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1장에 대한 문제들은 발성 변형 관련 스캔 자료는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뭐 참조할 만한 자료는. 근데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이 실제로 다른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좀 도움될 만한 그런 것들만 제가 같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은 책입니다. 이거 다. 근데 지금은 절판돼가지고 사실 수 없는 책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괜찮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정리할 때 쓰는 자료들.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왔던 자료들, 뭐 광문학 자료들, 뭐 서브노트를 동일 출판사 뭐 해가지고 책들 다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책을 보셔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1장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변전소 쪽을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전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여기서 해놨던 것들 변전소 견학 765 쪽 견학했던 것들인데